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제4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관계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죠. 관계 기술, 개의, 통수, 비자비 이렇게 앞글자를 떠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문적 원조관계, 7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면접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강의 주제는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면접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차는요, 제1절 의사소통 기술과 제2절 상담 및 관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상담과 면접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제1절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 의사소통 많이 들어보셨죠? 의사소통, 서로의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쉽게 말하면 대화를 나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소통의 목적은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타인이 표현하는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사소통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한테 질문을 하거나 또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질문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한테 답변을 하거나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러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그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 이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잘 하려면요,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6가지 있지만 우리 세 번째,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어 기제를 낮추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또 네 번째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해야 한다. 또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준비 사항을 잘 가질 때만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청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 기술. 자, 여러분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경청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청 많이 들어보셨죠? 경청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비언어적 제스처나 포지션을 관찰하고 그들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전달하는 것을 기억하는 과정을 경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청은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 잘 듣는 거 어떻게 해야 잘 들을까요? 그 기술을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이 경청이라는 것은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자세를 관찰하고요,
내담자가 자유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를 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는 의사소통을 우리는 적극적 경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은 아주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얼굴의 표정, 또 그 자세, 태도, 몸짓 이런 것까지도 다 관찰을 하면서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의 목적은 있잖아요. 개인의 의도와 관점, 견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처음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면접이거든요. 그 면접을 할 때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많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거로부터 이제 개입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은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감정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고요. 그 의사소통의 수준과 원조관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경청, 이 적극적인 경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경청을 잘하는 기술, 7가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가요, 짧은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경청을 잘한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짧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군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것을 우리가 짧은 즉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알겠다. 와, 이렇게 놀래주고, 이래서 사회복지사의 반응, 이것을 즉각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짧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사회복지사가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면서 클라이언트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즉각적인 반응은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요.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 박자를 쳐주는 거, 이것을 짧은 즉각적인 반응이다. 이것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굉장히 이 사회복지사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청 기술은요, 강조 반응이에요. 강조 반응. 다른 사람이 방금 말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 반응은 질문하는 듯한 억양으로 또는 강조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 반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클라이언트가 우리 가족은 장례식에서 내가 소리내어 운 것을 부끄러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회복지사가 부끄러워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질문하는 듯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네, 그들은 나를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은 남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조 반응은 내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이 강조 반응은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말에 귀담아 듣는다, 경청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환언이에요. 환언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사회복지사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들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데 이 환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환언은 앵무새가처럼 똑같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사회복지사의 말로 다시 한번 반복해 줌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하고 정당화 시켜주는 거예요. 요 환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언의 예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요 참고로 예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감정의 반응이에요. 감정의 반응. 경청기술의 네 번째, 감정의 반응. 반영이라는 것은요, 들은 내용을 환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다시 한번 재음미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개인의 감정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감정과 태도를 표본으로 이끌어내서 마치 거울처럼 당사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반영하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한 예예요. 클라이언트, 은퇴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사회복지사가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시는가 보군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양가 감정의 반영의 예가 있는데요. 양가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감정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고민이 많이 될 때 이 양가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고는 싶지만 가기 싫은 거. 뭐 이런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클라이언트가 명퇴 후 지금까지 집에서 할 일 없이 지내는 남편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너무 믿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반영하기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남편의 어쩔 수 없는 처지가 안타깝지만 그러한 처지를 개선하지 못하는 남편이 원망스럽다는 말씀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가 감정의 반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청 기술입니다. 명료화예요, 명료화. 클라이언트의 말 중에서 모호한 점을 클라이언트가 확실히 알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가 한 말을 요약하거나 예를 들거나 새롭게 표현함으로써 이야기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을 명료화라고 해요. 명료화. 명료화의 진술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신의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명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의 반응은 개인적인 반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직명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명료화의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약간 혼란스럽네요.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면회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사람이 누구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미안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진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 클라이언트가 애매모호하게 말한 부분을 사회복지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이것을 명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경청기술의 여섯 번째는 요약하기예요. 이 요약하기는 면접의 중간중간 또 이야기된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요약을 통해서 면접 동안에
진전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주요 이슈나 요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요약하기는 매우 중요한 경청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기술은 말이 너무 많은 클라이언트를 잠시 제지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기술이 요약하기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면접을 할 때 막 자기 얘기만 클라이언트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 끊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요약하면 요런 얘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요약하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할 때 이런 경청 기술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발휘를 할 때만이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면접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진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기술 7번째는요, 대응이에요. 대응. 다른 말로 대응을 직면이라고 해요. 직면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해석이나 시각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 보일 수 있음을 부드럽게 제시하는 방식인데요. 적극적인 청취를 하는 데 있어서 대응이라는 것은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화를 내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 직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에 불일치한 점을 찾아내는 것을 대응이라고 해요. 직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조금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것을 직면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경청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어떤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사실을 드러내라고 대응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잘 된 후에,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청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직면의 예를 들면요. 아주 비효과적인 표현인 거예요. 누구누구 씨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되면 되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효과적인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누구누구 씨는 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것 같군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꺼려하는 것 같군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틀린 점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자, 비효과적인 표현. 누구누구 씨는 매우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군요. 되게 직설적이죠. 직접적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효과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누구누구 씨가 자신의 건강보다 남편의 건강에 대해서 더 염려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경청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질문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의사소통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또 말을 잘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과 그 전달 받는 사람들, 수신자죠. 이 전달자와 수신자가 서로 잘 상호작용을 할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계를 가질 때요. 나는 참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 잘 못할 수 있어요. 대화를 잘 못할 수 있어요. 또 의사소통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면요.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잘 하게끔 만들면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질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정보라든가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이 질문이라는 기술이에요. 우리 질문 기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방적 질문이 있고요. 폐쇄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개방 질문은 뭐냐면 클라이언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율적으로 충분하게 함으로써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면접 초기에는 이 개방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개방 질문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오히려 위협이 되거나 불안감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화하기가 참 어렵고 또 사회복지사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개방형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의 연속성이 저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폐쇄 질문이요. 이 폐쇄 질문은 yes, no예요. 예, 아니요만 답할 수 있거나 또는 이름, 주소, 연령 등과 같은 아주 간략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폐쇄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윤춘모입니다. 요 말로 딱 끝나잖아요.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다. 이렇게 딱 끝나는 아주 단답형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폐쇄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주관식이 있죠. 서술식으로 쭉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쭉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개방 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개방 질문을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폐쇄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방 질문과 폐쇄 질문을 적당한 그런 시점에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폐쇄 질문의 장점은요, 시간이 제약된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아주 필요한 질문이에요. 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나이, 주소,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거죠. 이 폐쇄 질문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쉽게 지치고 문제를 다양하게 탐색해 볼 기회가 줄어들어요. 너무 단답형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질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응답을 하는 단점이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마치 신문당하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질문이에요. 다짜고짜 이름은 뭐예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주소는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폐쇄 질문을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가 자칫 움츠려 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역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폐쇄 질문은요, 초기보다는 종반에서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는 주요 정보를 확인해서 정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약점은 특정 주제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면담의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개방 질문의 예를 들면 당신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방 질문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요, 지금 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고요, 성격은 어떻고요, 어떻게 태어났고요, 뭐 다양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 요 개방 질문이에요. 근데 폐쇄 질문이요, 당신의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아주 딱 이름 딱 하나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폐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질문 지금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개방 질문, 폐쇄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질문을 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 첫 번째가 가급적이면 폐쇄 질문을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삼가하고요. 또 유도 질문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도 질문이라는 것은 질문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은 상당히 위협적이고 모욕적일 수가 있으므로 회피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의 상관한테 당신이 일을 빼먹은 이유를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싸우고 싶은 게 사실이죠? 뭐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질문을 할 때 주의할 점은요, 왜 질문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라는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이는 방어적 태도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을 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몰아세우는 인상을 주면서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강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왜 질문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 주의할 점은요, 이중 혹은 중첩 질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쌓는 것을 중첩 질문이라고 하죠. 이 질문을 쌓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학교 생활은 재미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있습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어떤가요? 성적은 우수한 편인가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떤 거에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첩 질문은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삼가해야 될 질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한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질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우리 질문을 할 때 주의할 점은요, 모호한 질문의 사용이에요. 모호한 질문. 그러니까 모호한 질문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상황에서 벗어난 질문을 할 때 많이 발생이 돼요. 특히 대인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질문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모호한 질문은.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모호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모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질문 기술 이제 배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우리 의사소통 기술의 첫 번째가 경청 기술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가 질문 기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세 번째는 해석 기술이에요. 해석. 해석이란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행동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가정을 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분석 이론에서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그들에게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해석은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같이 참여해서 여러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먼저 클라이언트가 각각의 사건을 인식하도록 돕고 그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해석하기는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꿈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몽을 하느냐, 그 꿈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은 똑같은 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해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참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 클라이언트의 대화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의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검토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해석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기 패배적 또는 비효과적인 행동을 더욱 기능적인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석 기술은요,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해석에 대해서 방어적이거나 불안하거나 저항을 보이면 해석을 보류를 해야 돼요. 그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해석을 보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실제 메시지에 기반을 두고 해야지 사회복지사의 편견이나 가치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 후에는 사회복지사의 해석이 정확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보고요. 또 해석할 때는 문제의 긍정적 양상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해석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는 정보 제공 기술. 그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 문제, 사람들에 대한 자료나 사실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 제공의 목적은 어떤 문제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가능한 대안을 찾도록 돕기 위한 것이고요. 어떤 특별한 계획에 대한 결과를 잘 모를 때 그 계획에 대한 평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줄 때 기준은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주려는 정보가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성급히 정보를 주는 것은 비효과적일 수 있어서요.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되고요. 한 번에 주어야 될 정보의 양을 정하고요. 정보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볼 필요도 있고요.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서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제공을 할 때도 이런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줄 때 어떤 기준, 이렇게 9가지를 잘 참고를 해서요, 정보를 준다면 우리가 정보 제공 기술을 잘 습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의사소통 기술 중에서 조언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조언 기술은 조언을 한다는 것은요,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것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조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조언은 어떤 추천을 하거나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이 조언을 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와 그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정보를 주어야 할 상황에서 조언을 하는 것은 원조관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줘야 될 상황에서는 정보를 주고, 조언을 줘야 될 때는 조언을 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주어야 될 때와 조언을 주어야 될 때를 헷갈려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요구할 경우가 있다면 반영 기술을 활용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은 충분한 신뢰관계도 구축이 돼야 되고요. 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 조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상담 및 관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죠. 우리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담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카운셀리라는 말에서 고려하다, 반성하다, 숙고하다, 조언을 받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장호 1980년 이장호는 상담이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 상담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사와 대면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상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이제 상담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상담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과 맞이하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느냐, 또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필요한 기술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첫 상담 면접에 대한 불안이에요. 첫 면접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측면에서는 클라이언트는 도움 요청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양가 감정을 얘기를 했죠. 양쪽의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면담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 상대방에게 첫 인상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후속 면담과 관계 형성, 그리고 문제 해결 및 서비스의 효과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첫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첫 면담은 조기 종결이나 중도 탈락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이거나 참여 의지가 미약한 클라이언트의 참여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첫 상담 면접, 이 불안 감정, 그리고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과 맞이하기 기술 두 번째는요, 신뢰감 있는 첫인상이에요. 처음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첫 만남을 딱 가졌어요.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는 딱 인상을 보고 친절도를 한번 보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저분한테 상담을 하면 왠지 내 어려운 점이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감 있는 첫인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작과 맞이하기 기술 세 번째는요, 비공식적인 대화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딱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만나자마자 이름은 뭐예요? 주소는 어디예요? 나이는 뭐예요? 어떻게 왔어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뭐 신문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만남 상담을 할 때는요, 이 클라이언트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맞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날씨 혹은 기관에 찾아오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 등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시는데 참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장소 제대로 이렇게 미리 잘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비공식적인 대화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대화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경계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비공식적인 대화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려운 문제나 도움 요청과 같은 주제를 다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전문적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 면접을 받으러 찾아온 클라이언트는 대개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회복지사가 존중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존중해주는 것이 우리 시작과 맞이하기 기술의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과 맞이하기 기술 네 가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상담 면접의 시작이에요. 시작. 첫 번째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의 부서, 직위 등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돼요. 흔하지는 않지만 클라이언트 가운데서는 사회복지사의 학력과 출신 학교,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러한 질문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복지사가 진짜 자격이 있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전문성이 있고 자격이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클라이언트 자신 및 동행인에 대해서 소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접수 양식이나 사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방문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기관을 방문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해보고 인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동행인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필요해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고요.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그래서 사장님, 뭐 고객님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이 그 호칭을 쓰는 것이 참 굉장히 호칭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호칭을 해주면 훨씬 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상담이 진행을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담 면접의 시작, 세 번째 기술은요, 첫 면접의 목적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자기소개를 했고요, 또 클라이언트 소개를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면접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의 목적의 설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상담 면접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갖게 하고 불필요한 혼동과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목적 설명은 가급적 직접적이고 분명하면서도 부드럽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면접의 시작에서요,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역할, 첫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몇 분간 진행될 것이고 첫 면접에서 행할 가업이 어떤 것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준 후에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기관 및 행정 절차 소개를 하고요, 윤리적인 요소 다루기, 또 피드백 요청하기, 이렇게 해서 첫 상담 면접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 및 윤리적 요소를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첫 면접에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서비스 수혜 자격이나 요건, 수혜 기간, 전달 방법, 절차,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를 이해했는지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피드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을 사회복지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전문적 원조관계 7대 원칙 얘기했죠. 개의, 통수, 비자비. 그 맨 마지막에 비자비에서 비밀 보장이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이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상담 면접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관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기술. 이 관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어적 의사소통은 우리가 경청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우리가 관찰 기술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찰 기술, 관찰하는 수단으로 우리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는 수단으로 냄새, 보기, 소리, 거리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냄새 있잖아요. 자, 냄새를 맡아보면 이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담배를 피웠는지, 위생 상태는 적절한가, 대소변은 잘 가리고 있는가를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술을 이제 밤새도록 먹은 사람들은요, 아침에 딱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술 냄새가 많이 나죠.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이렇게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담배 냄새가 이렇게 확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자, 보는 것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세, 몸짓, 얼굴 표현, 또 옷 입는 모습, 외모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음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돼요. 말의 톤과 명확성, 그리고 속도, 성량, 호흡, 울음 및 웃음소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거리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가,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거리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한번 알아보면요. 자, 눈 맞춤이 있어요. 눈 맞춤. 아이 컨택이라고 했죠. 이 대화를 나눌 때요. 의사소통을 할 때 이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맞추지를 않으면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서 서로 쳐다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하는데 내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눌 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세와 거리, 상대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열린 자세가 중요해요. 그 다리를 이렇게 꼬거나요, 팔짱을 이렇게 딱 끼면, 자, 이게 팔짱을 딱 끼고요. 사회복지사가 팔짱을 딱 끼고 클라이언트한테 말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뭐 이런 자세로 한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세를 딱 풀고, 자,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한 거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뭐 다리를 꼬은다든가 뭐 팔짱을 딱 낀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좁아져서 포옹을 하면 그 사람의 밀접도는 굉장히 높죠. 근데 저하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가깝고 멀고 거리를 보면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요. 자,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 이게 항상 중립적이고 관심을 보이는 표정이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좋은 거고요. 슬픔이나 유머 같은 표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가끔씩 이렇게 웃어주고요. 또 막
어떨 때는 뭐 클라이언트가 슬퍼하면요, 함께 슬퍼해주고, 또 함께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뭐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나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크거나 너무 속삭이듯 하지 않아야 되고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건방진 언어도 옳지 않고요. 은어, 또 속어, 방언 이런 것들을 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 언어 이것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담을 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섯 번째요. 침묵을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침묵. 자, 우리 때로는 이런 말 쓰죠.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침묵하는 거. 침묵은 때로는 의사표현일 수도 있어요. 또 침묵은 잠깐 쉼으로 인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묵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적극적인 청취, 또 효과적인 인터뷰,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침묵이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이야기를 한 뒤에 침묵이 흐르면요, 그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므로 방해해서는 안 돼요. 자꾸만 다구치면 안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말을 한 후에 침묵이 흐르면요,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말할 차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침묵,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막 다구치거나 또 말을 하게끔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침묵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담을 할 때 아주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요. 접촉이에요. 접촉. 우리 사회복지사의 비언어 의사소통으로서 접촉인데요. 신체적인 접촉은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접촉을 원하는지 어떤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에 침입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접촉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리허그 하잖아요. 프리허그. 너무 반가우면 이게 프리허그 하잖아요. 또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게 악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잘 봐가지고요. 내가 악수를 해야 될 상황이면은 악수를 이렇게 하고요. 또 내가 악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목례로서 뭐 45도, 15도 이렇게 목례로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겠죠. 이상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면접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